노인 체육론에서 가장 어려운 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인데 네 번째 강은 질환별 프로그램의 설계라는 내용입니다. 노인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저질환들이 있습니다. 흔하게 고혈압, 그리고 순환계, 심혈관계죠. 그리고 호흡계, 그리고 대사질환의 한 종류인 당뇨병, 이런 증상들이 최근에 식단이 서구화되거나 기타의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 연령층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그런 노인 연령층 분들을 지도할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지도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재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주의사항, 그리고 그 질환의 특성, 이런 데에 초점을 두었고요. 여러분들도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호흡 순환계라고 되어 있는데, 호흡 순환계에선 우선 순환계를 먼저 볼게요. 심혈관계, 심혈관이라고 하면 심장, 혈관, 혈액 세 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장, 혈관, 혈액. 그럼 이제 우선 그 중에서도 심장계의 이상을 먼저 볼게요. 심혈관계의 질환의 종류가 뭐냐라는 건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심혈관계는 원래는 이제 동맥경화 같은 증상이죠. 저희는 교재에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우선 협심증이든 아니면 심근경색이든 간에 동맥경화라는 증상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동맥경화가 뭐냐면 이상지질 증상이 있어요. 이상지질은 혈액 속에, 혈관을 흐르는 혈액 속에 지질 성분 중에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거나 하는 것을 이상지질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중성지방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러면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헌혈을 하면 야간 자율학습을 빼줬었거든요. 좀 창피해지려고 한다. 야간 자율학습을 빼준다고 하니까 헌혈차가 학교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헌혈을 하는 거야. 헌혈을 하면 집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남아서 10시까지 공부해야 되고. 근데 헌혈을 하러 갔더니 제 혈액을 조금 뽑아서 어떤 액체에 담그더라고요. 이렇게 똑 떨어뜨리는데 다른 아이의 피들은 쫙 하고 퍼지는데 저는 방울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퍼지지 않고 바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서서히 퍼집니다. 그걸 보더니 이 헌혈을 해주시는 그 간호사분이었겠죠? 그분이 학생은 안 되겠다. 학생은 헌혈 못해. 그리고 저를 이제 내보내버렸어요. 버스에서. 그래서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 간호사분이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게 커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이상지질증이다 라는 것, 고지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런 증상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죠. 근데 그게 저희 집안의 내력이에요. 유전적인 내력이라 어른들이 다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그 혈액 속에 속해 있던 중성지방들이요, 혈관벽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혈관벽에. 그러다가 혈관벽에 붙은 부분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혈관이 좁아져요. 그리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요. 그걸 이제 동맥경화라고 해요. 주로 동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동맥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혈관벽이 좁아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피떡, 혈전이라고도 하고, 왜 사람들은 어디 부딪히고 그럼 멍들잖아요? 그럼 피 속에서도 혈전들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게 그 구멍을 막으면 난리가 나는 거래요. 자, 이제 동맥경화가 먼저 진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 동맥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우리 심장에는 크게 3개의 굵은 혈관이 있어요. 심장 자체도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장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1분에 80개에서 100개 정도를 계속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의 근육도
굉장히 많은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런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에 붙어 있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라는 거예요. 관상동맥. 걔는 오직 심근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상동맥이잖아요.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관상동맥이 좁아진 부분에 혈전이 꽉 막아버리거나 하면 난리가 나는데 일단 좁아진 상태. 그걸 협심이라고 해요. 협심이라는 말은 심장이 조그매졌다가 아니라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좁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동맥 내에 거기에 핏덩어리들이 생기거나 해서 아니면 동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축하기도 하는데 수축하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요?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증상을 앓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숨이 굉장히 차다, 숨이 가쁘다. 근데 숨을 들이마셔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슴에 통증이 생긴답니다. 그런 증상입니다. 그걸 협심이라고 하는데 노인분들한테는 이런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은 분들한테도 나타나고 있어요.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드시니까. 자, 그런데 이제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이형성 협심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안정이다라는 것은 안전해, 괜찮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협심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협심증은 있어. 근데 평소보다 조금 과한 운동을 해. 계단을 올라가거나 좀 달리거나 이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느낌이 나거나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증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고요. 그리고 비상약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죠. 계단 오를 때 많이 그런데요. 그리고 갑자기 달리거나 이럴 때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답니다. 그럴 때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약간 가쁜 느낌. 근데 이제 진짜 불안한 건 이거죠.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협심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심증의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 내지는 시술, 이 협심증이 심해지면 요즘은 아주 간단한 시술로 이걸 뚫어요. 어디로 뚫려 하면 이 몸에 있는 대동맥 있죠? 대동맥에 구멍을 내고요. 그리고 철사를 집어넣는데요. 철사를 집어넣고 그래서 막힌 부분까지 가서 그 철사 끝에는 풍선이 달려 있는데 풍선이 뿡 하고 부풀면서 이 좁아진 혈관을 넓힌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곳에 스탠스라고 하는 코일처럼 생긴 스프링처럼 생긴 금속 기구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넓혀 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협심증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는 않아도 되고 그리고 관리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으로 처방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얘예요. 불안정형 협심증. 이건 자기가 모르는 거야.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숨이 차. 여름에 갑자기 숨이 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단을 올라갔는데 다른 때보다 숨이 좀 더 차. 그리고 뭔가를 했는데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져. 그러면 나 심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더위 먹었나 이럴 것 같아요. 여름에 이런 분들이 되게 그런 상태랍니다. 더위 먹었나? 나 왜 이러지? 어제 잠을 못 잤나? 이렇게 땀이 나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흉통이나 불편감 발생이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이게 되게 위험한 상태랍니다.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협심증이 와버리고 이 협심증이 심해져 버려서 구멍이 완전히 막히면 심근이 경색된다 그러는데 심근이 경색된단 말이 심근이 딱딱해진단 말이 아니라 심근이 죽어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러니까 숨이 갑자기 벅차고요. 숨이 차고 식은땀 나고요. 가슴이 뻐근하고요. 이러면 그냥 병원 가는 게 맞대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일단 병원 가래요. 자, 이형성 협심증은 이건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랍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 떨겠죠. 그죠?
그러니까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겠네. 그래서 자정부터 아침 8시 사이에 밤에 그러면 도와줄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위험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야만 한답니다. 누가 급사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밤에. 자, 대개 급사는 여기 협심증 아니면 심근경색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엔 심근경색은 이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힌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혈전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가 혈전이 그냥 꽉 막아버려요. UFC에서 초크라는 기술 아시죠? 이렇게 사람 목 같은 데 조르잖아요. 그러면 조르면 그 사람이 몇 초 만에 기절하냐면 3에서 5초면 기절합니다. 우리가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한 60초 정도 되잖아요. 숨을 참을 수 있는 건, 그죠? 그런데 목을 조르면 5초면 기절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건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뇌 조직이 멈춰서 뇌가 기절하는 거고요. 만약에 심장을 압박해서 심장에 그 혈액이 공급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죽어요. 이게 그런 상태예요. 심근경색이. 그래서 갑자기 어쨌든 막히고 심근에 그러면 괴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심장 근육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급성이에요. 급성. 증상 발생으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심근경색이 왔는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상하겠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름에 갑자기 운동을 하는데 땀이 막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숨이 차.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그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려고 뻗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더위 먹은 거야. 뭐 괜찮아. 오늘 달이 덥잖아. 이러면서 버티고 그러면 이제 그 발작이라고 하는데 그 발작이 지나가면 또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음에 운동하면 또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그 역치를 벗어나 버리면 사망하는 건데 그걸 계속 뻗대고 버티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1개월 이내의 경우는 이걸 급성으로 보고요. 만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을 앓은 지 1개월 정도 지난 경우예요. 가슴 답답하면 그냥 병원 가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이제 심방세동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하여간 그런 증상 나타나면 무조건 병원 가라. 가슴 이상하면 병원 가라. 이러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심근경색.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는 고혈압. 또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고혈압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랍니다. 고혈압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결과래요. 다른 질병이 뭔가가 있어서 그 혈압이 높아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다 그래서 그냥 혈압약을 처방하는 것은 좀 잘못이고요. 왜 혈압이 높아졌는지를 찾아야 된대요.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혈압이 높아진답니다. 자, 그러면 혈압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혈압은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 혈관의 벽에 가하는 압력의 크기를 혈압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의 크기. 이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40에 90이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읽는데, 그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축기. 그러니까 심장이 꽉 짜졌을 때, 그러면 심장 밖으로 혈액이 분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수치가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완기. 심장이 이완해요. 그러면 그래도 역시 수축했던 그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데 그때 혈관벽에는 뭐 90 정도다. 이렇게 읽는 거래요. 이 정도가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130을 넘어도 고혈압의 초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0 정도의 혈압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더니 요즘은 또 110 정도의 혈압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건 제약회사의 농간일 수도 있다. 혈압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평균적인, 안정적인 혈압의 수치 기준을 계속 낮추어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는 140이었는데 언제는 130으로 바뀌고요. 제가 어릴 땐 이게 150이었어요. 150 이상이면 고혈압이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증후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질병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 다른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그렇고요. 머리에 혹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 아니면 다른 데 통증이 있는데 이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태성이라는 건 타고 태어나는 고혈압이에요. 타고 태어나는 고혈압. 발병 원인이 없이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저도 혈압이 높은 편이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까지 높냐면 어떤 날은 재면 180도 나오고 이랬으니까요. 180에 150. 어떨 때냐, 이 책 만들 때 많이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책을 인쇄소에 넘기기 전에 아무리 조심을 해도 오타는 나는데, 최근에 저의 신변에 몇 가지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타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재 언제 나오는가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막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직원들한테 맡겨놓긴 하는데, 저희 직원이라는 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이걸 채야 되는데, 만약에 인쇄소 넘어갔다가 큰 사고가 나면 한 3, 4천만 원이 그냥 훅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런 날은 180, 190 이렇게도 올라가요. 그리고 보통 때는 한 150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 그랬더니 저희 집안이 다 그래요. 저희 집안이.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을 좀 빼고 체중 조절을 하고 이랬더니 110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10대까지. 그러니까 본태성 고혈압도 약간은 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어쨌든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예요. 알고 보면 여기 심혈관 질환의 운동 프로그램에서 주의사항이라는 겁니다. 회복기에는 심혈관 질환을 판정을 받아요. 당신 협심증이다, 아니면 심근경색이다.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시술 내지는 수술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진단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동안에는 혈압이 계속 높은지, 그 다음에 부정맥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지 의사가 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설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강습을 운영을 할 때 진단서가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분들은 더 쉬었다 오시라고,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오시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이런 거 앓으신 분들은요, 건강에 대한 우려, 걱정들이 갑자기 확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무리를 하다가 그러다 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자, 고혈압 더 발생하는지 아니면 부정맥 생기는지 이런 거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수영과 같이 심박수나 혈압 모니터링이 곤란한, 이 심박수나 혈압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비를 장착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봐요. 그걸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합니다. 운동 부하 검사. 제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심방세동이 있고 심방세동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제 이 운동 부하 검사를 받았는데 몸에 심전도기 차고요, 혈압계 차고요, 그리고 뛰는 거예요. 러닝머신 위를 뜁니다. 그럼 러닝머신이 점점 빨라지고 점점 각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 심장의 심방세동이 또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디까지를 버티는가 이 사람이 하는 거 테스트 하는데, 수영 같은 건 그런 장치를
부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지 마. 안전을 확보한 범위에서 운동 실시하고요. 혈압 올라가는지 항상 확인할 것. 그게 이제 심혈관계의 운동 프로그램에서 주의사항입니다. 보통은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처방합시다 라고 했을 때 유산소 운동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처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유산소 운동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심방세동 부정맥 이게 오는 바람에 병원 가서 이거 받아봤다고요. 운동부하, 점진적 운동부하예요. 러닝머신이 점점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서 점점 빨라져요. 그런 운동부하 검사의 결과에 따라 운동 강도를 설정하라. 그러니까 병원 처방받아 와야 된다는 겁니다. 심박수로 처방하는 경우는 카보넨 공식을 사용하라. 근데 카보넨 공식이 뭐냐 하면 최대 심박수를 우선 계산해요. 최대 심박수는 220이라는 수치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최대 심박수인데 최대 심박수에서 다시 이 사람의 안정시 심박수를 빼요. 심박수를 이렇게 뺍니다. 그 다음에 요 수치에 곱하기 이 사람의 운동 강도. 운동 강도라는 걸 이제 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매트도 있고요. 또 뭐가 있지? 보그 스케일 같은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 운동 강도라는 것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안정시의 심박수를 다시 더해줘요. 안정시의 심박수를.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이게 카보넨 공식인데요. 그 카보넨 공식이라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계산 문제가 나와 봐야 한 문제니까 계산 문제를 아예 틀리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다른 걸 다 외웠어. 그러면 이 공식을 외우고 그리고 카보넨 공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조건이 주어지겠죠. 그 조건 하에 뭐 예를 들면 50세 아니면 70세, 노인채용론이니까 70세 정도의 연세가 있으신 분에게 어느 정도의 운동을 처방하는 게 맞을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거 다 공부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공식 외우고 그 계산 문제를 준비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 나 지금 바쁘다. 공부할 거 되게 많다. 하면 계산 문제 한 문제 틀려도 돼요. 자, 어쨌든 카보넨 공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산출된 심박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5회 정도의 목표 심박수를 설정해 주고 그 목표 심박수 안에서 운동 강도를 처방하자. 유산소 운동을 처방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시간. 지금은 일반적인 노인 연령층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혈관계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제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심혈관계에 이상이 있는 노인분이 쓰러지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도 좀 잘못하신 거니까 본인한테 그런 질환이 있다는 걸 체육관에 알리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치는 또 이분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이분을 일반 그냥 중년층을 다루는 것처럼 중년층에게 스포츠를 지도하는 것처럼 지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시는 걸 봤어요. 다행히 큰일은 안 났는데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질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적정 운동 강도에서 15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 반드시 시켜라. 3에서 5분 정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의 당뇨를 가지고 있다. 중증의 당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예요. 당뇨가 오줌에 당이 섞여 나간다는 겁니다. 왜 오줌에 당이 섞여 나가? 그러면 그 췌장이라는데 이거 어차피 뒤에서 할 얘기인데 미리 좀 해버리죠.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요. 베타 세포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인슐린이 나오지만 인슐린이 작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베타 세포가 망가졌어. 그럼 인슐린이 안 나오겠지. 그리고 멀쩡한데 인슐린이 나오는데 인슐린이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인슐린이 뭐 하는 애냐면요. 포도당을
각 조직에 보내서 포도당을 데려다가 각 조직에 보내줘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조직으로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에 조직으로 가야 되는 포도당이 그냥 남아있으니까 혈액 속에 혈당량이라고 하는데 당의 수치가 높아져 있고 그게 신장으로 가서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그러면 당은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혈당은 높아져 있죠? 그러면 조직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네? 그럼 조직은 이제 포도당을 포기하고 대신에 지방이나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런 상태, 막 지방 끌어다 쓰고 이런 상태를 이제 케톤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까지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뭐라고요? 당뇨병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럼 에너지 대사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심장에 문제 있는 분들, 이런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준비 운동 시간을 충분히 길게 준비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부전, 심장에 문제 있으니까 몸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정리운동 반드시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운동부하 검사를 받았는데, 받을 때 보니까 저도 그걸 이제 그때 알았어요. 저는 운동을 하면 혈압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혈압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런 다음에 혈압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심박수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다가 운동을 딱 그만두니까 이게 푹 떨어져요. 푹. 진짜 꼬꾸라지듯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푹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현기증이 뺑 나서 제가 쓰러질 뻔했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운동부하 검사하는 거니까 안전을 위해서 옆에 누가 지켜주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잡아줘서 쓰러지진 않았는데 저도 운동이 끝나면 저혈압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노인분들이 그렇게 혈압이 급격하게 저하되면 쓰러질 수 있잖아요. 정맥의 환류가 저하되고 정맥으로 돌아오는 거, 정맥으로 피가 되돌아오는, 정맥을 통해서 피가 제대로 돌아오는 거, 그게 굉장히 갑자기 낮아져 버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박수가 높아서 동맥에서 피를 퐁퐁퐁퐁 몰아내는데 그 심박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런 피가 정맥에 고이는 수가 생겨요. 그건 이제 정맥 환류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정맥에 머무는 피가 생긴다고 하는 건데, 그 정맥의 피가 충분히 돌아오게, 저하되지 않게 기다려주자. 그리고 심박출량이나 관상동맥의 혈류량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거,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천천히 마무리 운동을 시켜줘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빈도는 주 3회 이상. 오전은 이 심혈관계 있는 사람들이 오전에 운동하는 거 나쁘답니다. 몸이 아직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대요. 그래서 오후 운동을 권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짧게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라는 거고, 이게 유산소. 이제 무산소를 볼게요. 무산소라는 건 저항 운동이라고도 하고 부하 운동이라고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의 종류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그 근력 강화 운동은 대상으로 하는 부위의 최대 근력의 낮은 절반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부하를 세게 줘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답니다.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절반 정도. 그리고 각 근육 부위당 10에서 20회 정도 반복, 휴식 충분히 하라. 혈압 높아지지 않게. 하체 보행에 관련한 하중력근 중심. 노인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하체 근육이 빨리 없어지죠. 되게 하체가 가늘어져 버리죠. 그죠? 그리고 운동의 부족으로 이 배에는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이라든가 아니면 보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행과 관련한 근육들 운동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상체는 물건을 짚거나 들어 올리는, 물건을 짚는 건 이 소근육인데 들어 올리는 건 허리 근육이에요. 코어근이죠. 그런 근육들 중심으로 운동시키자라는 거고요.
운동 절대 하면 안 되는, 여기를 잘 보시면요. 운동 절대 안 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너무 더울 때 안 돼. 너무 추울 때 안 돼. 너무 습기 높아도 안 돼.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기타. 누가 급하게 응급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안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의사의 진단이 없는 경우. 이제 운동해도 됩니다라는 진단이 없는 경우 안 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이제. 치료 방침이 확립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협심증이거나 뭐 이런데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아직 의사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운동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운동요법에 의욕이 없어. 이 사람 운동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할 생각이 없다는 건. 그럼 운동할 생각이 없다는 건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운동에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죠. 치료 안 된 경우 안 돼. 협심증 발작 악화되고 있는 기간에는 절대 안 돼. 심부전 징후, 심장에 문제 있는 것처럼 저처럼 이제 심방세동 같은 거 이런 거 나타났을 때 안 돼. 고혈압, 부정맥의 약물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혈압이 안 떨어져 안 돼. 당뇨병으로 혈당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 역시 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돼. 그리고 만성 신부전, 신부전이라는 건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신장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건 혈액을 깨끗하게 맑게 정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계속 쌓이는 건데 운동을 하면 그 노폐물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안 돼. 염증 질환이 생겼을 때, 염증성 질환이라는 건 뭐 그 세균 감염,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냐면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거기에 염증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돼. 이건 너무 상식이에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온, 너무 뜨겁거나 습기 많거나 추워도 안 돼. 그 다음에 치료하고 3,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왜냐하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서 치료를 했다. 근데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면 치료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고 다시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등등등입니다. 등등등.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만 세우시면 돼요. 너무 추운 날 안 돼, 너무 더운 날 안 돼, 너무 습도 높아도 안 되고 치료가 안 된 경우도 안 되고 치료한 지 얼마 안 돼도 안 되고. 아시겠죠? 그게 이런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호흡계입니다. 호흡계는 이제 호흡계면 기도, 기관, 그리고 폐, 허파 이런 부분을 이제 호흡계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기도가 막히는 증상들이 있어요. 기도 폐색되는 천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질환입니다. 기관지가 협착 붙어버리는 거예요. 좁아지죠. 그리고 기도 폐색 혹은 뭐 염증 때문에 그래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너무 갑자기 운동하거나 막 이러면 이제 숨차고 숨을 못 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기구 하나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기관지를 이렇게 확장해주는 그런 액체, 약물이 들어있는 그걸 이렇게 호흡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만성 기관지염, 항상 기침 달고 다시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종을 포함하는 개념, 천식과 유사해서 숨 쉬는 거 어렵고요. 기침하고요. 객담하고요. 뭐 이렇답니다. 이런 거 말고도요. 호흡기 질환 중에 아주 심각한 질환이 폐섬유화라는 것도 있답니다. 폐섬유화. 폐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거래요. 저희 어머님이 기침을 자꾸 하셔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동네 병원에 갔죠. 네. 그랬더니 이 동네 병원에서 폐섬유화가 진전됐다 그러는데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정말 심각한 거던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검사를 진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오진입니다. 이랬어요. 오진입니다. 다행이죠. 자, 이런 사람들 호흡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할까? 주의사항을 보세요. 천식 환자,
운동을 하면 천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물 처방, 안전 확보하라는 거예요. 안전 확보.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자들 경우에는 산소 공급할 수 있는 장치들 있는 데서 운동시키자라는 건데, 우리가 시설을 운영할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거 잘 생각하세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좀 매몰차 보일 수는 있는데요. 책임질 수 있냐고요. 정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냐고요. 못 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 3억쯤 들여서 시설을 차렸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을 어느 정도 모으고 있는 상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시설에서 그런 사고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질환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죠. 시설에서 운동할 땐. 자, 천식 환자라면 운동 강도는 환기역치 이하의 수준에서 시켜라. 그러는 환기역치가 뭐냐? 우리는 계속 그 산소를 공급받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시고 뱉고가 거의 비례해요.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요, 역시 그것에 비해서 호흡수가 이렇게 비례해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 강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면 뭐 겁나 빠른 운동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는 이유는 그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쓰려고, 유산소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뭐 무산소의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 젖산 같은 것들이 쌓이는데, 그 젖산을 분해하기 위해서도 산소가 필요하지만, 일단 운동할 때 산소가 필요한 건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예요.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근데 이제 운동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 쓰고 남은 찌꺼기, 부산물,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요. 유산소 운동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에너지 대사의 부산물은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러면 자, 환기역치가 되기 전까지는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산소의 요구량이 늘어요. 호흡이 이렇게 비례해서 느는데, 운동 강도가 세져 버리면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보내려고, 이제 산소를 많이 공급받으려고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호흡수가 확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막 어느 순간 갑자기 숨이 이렇게 차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운동하시다 보면, 유산소 운동하다 보면, 자, 그 지점, 이렇게 비례하다 갑자기 훅 하고 그 호흡수가 늘어나는 그 시점, 거기가 환기역치인데, 천식 환자는 환기역치 이하에서 운동을 시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 기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6분 보행 테스트로 얻어진 최대 보행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보행 속도예요. 달리기 속도가 아니라. 이분들은 호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행의 속도로 정합니다. 그 최대 보행 속도의 60에서 70% 정도. 노인이라면 그거보다 더 낮은 강도로. 자, 운동 오래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낮은 강도로 15분 정도, 지속은 20에서 30분. 항상 요거 생각하세요. 환기역치라는 개념을. 운동은 주 2에서 3회, 가능한 한 짧게. 네. 호흡수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폐 안에 있는 허파과리, 폐포 같은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죠? 최대 작업 능력의 3에서 40% 미만의 저강대에서 숨 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분에서 30분, 그리고 최소 주 3에서 5회 정도. 그리고 이게 짧게 자주, 길게 말고 짧게 자주가 핵심이에요. 이 호흡계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질환입니다. 대사질환이라는 것은 일단은 고지혈증 때문에 이 대사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대요. 제가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대사질환들을 되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력들,
어떻게 양쪽 이 집안의 어르신들이 다 대사질환일까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당신도 저보고 당신도 이 대사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관리 잘하라. 저 그래서 단 거 안 먹습니다. 저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그 뭐예요? 탄산음료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커피도 달게 먹고 지금은 단 거 거의 안 먹어요. 거의. 어떨 때 먹냐면 뭐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정도. 저희 아들이 사이다 같은 거 먹으면 한 모금 정도 뺏어 먹는 정도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걸 관리해요. 지방기 많은 것도 잘 안 먹어요. 탄수화물도 거의 안 먹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것 때문에 이거 너무 싫어요. 이 증상을 앓는 건 당뇨라는 건데요. 당뇨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당뇨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죠? 혈액 안에 포도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많아? 쓰지도 않고 쓸 수가 없는 상태로 그냥 남겨져 있어서 그게 신장으로 가서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당이 높은 뇨, 오줌을 눈다는 뜻입니다. 당뇨병에는 1형과 2형이 있어요. 1형과 2형. 1형은요, 베타세포, 췌장, 이자라고도 하고 췌장이라고도 하는데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아까 인슐린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죠?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잡아서 그 에너지가 필요한 조직에 가져다 주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인슐린이 없으니까 포도당을 데려다 줄 일이 없네? 데려다 줄 수가 없네? 그럼 포도당은 혈액 속에 계속 쌓이네? 혈당이 높아지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이 포도당 대신에 다른 걸 에너지원으로 쓰게 돼요. 지방이나 단백질을. 근데 단백질은 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는 쓰이긴 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단백질도 쓰이긴 하는데 그건 질병의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흔히 쓰이진 않아요. 지방을 써요. 그럼 와 좋겠다. 지방을 쓴다는 건 우리의 꿈 아니에요? 지방을 소진시키는 건?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병적인 문제로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당뇨가 되면서 혈당이 높으면서 자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 어쨌든 인슐린이 없어서 발생하고요. 당뇨 환자의 5에서 10%가 바로 1형 당뇨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에서 베타세포가 망가져서 생기는 경우는 얼마 안 돼요. 다 2형 당뇨인데 인슐린 분비는 가능한데 분비가 많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있어요. 인슐린에 대한 내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후천적이라면 이건 선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선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운동시키는 게 좋을까? 네. 이 사람들은 혈당은 높은데 그 당을 제대로 쓰질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혈당이 너무 낮거나 하면 혈당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혈당이 낮다는 건 이제 그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 포도당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포도당이 다 오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화혈색소가 10% 이하인 경우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올릴 거예요. 왜? 에너지 대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운동 강도를 갑자기 높여버리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운동 강도가 높을 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근데 그 혈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운동 강도를 갑자기 올리면 난리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강도에 따라 신체 활동량을 계산할 수 있는 운동으로 선택하자. 그래서 이 조절 가능한 운동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신체 기능하고 활동 환경이 고려된 운동. 여기서 활동 환경이 고려된 이라는 건 응급처치가 가능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뇨 환자의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개인의 대사 효과에 나타난 적절한 정도로, 그러니까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를 어느 정도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 가능한가, 이런 걸 다 측정하자는 거죠. 최대 산소 섭취량의 30에서 40%니까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건 맥시멈으로 운동할 때 산소를 섭취하는 양인데 그거의 30에서 40%니까 이건 낮은 강도에서 중등 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서서히 증가시켜서 40에서 60% 정도, 중등 강도 정도, 중등 강도 정도까지만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낮은 강도에서 하고요. 무산소 운동은 1rm에서 3에서 50% 수준, 절반 수준. 이건 너무 세게 운동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요런 거 막 수치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엔 운동 지속 시간은 20에서 60분 정도.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 60분까지 해도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막 운동을 시간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3일 이상의 간격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하라 라는 거고, 일주일에 3에서 5회 가능한 한 운동 빈도를 좀 높여라 라는 거네요. 운동 빈도를 높여라 라는 건 다른 질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권장사항입니다. 다른 질환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요법 금지 대상이 있는데 절대 금지, 케톤산 혈증이 나타난 경우라는 거예요. 케톤산 혈증. 요즘 이제 뭐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케톤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보여요. 무슨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들, 그런 거 얘기할 때, 아니면 식단 조절한다 뭐 이럴 때 케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 포도당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못하면 인체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만들어 쓰려다 보니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돼요. 지방을. 그럼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방을 끌어다 쓰는 운동 양식을 취하면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하고 질병적인 이유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에너지 대사에는 부산물이 남습니다. 무산소 해당 과정의 부산물은 뭘까요? 그러면 이 부산물은 젖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유산소 운동의 에너지 대사의 부산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그래서 소변으로 나가고 호흡으로 나가요. 근데 지금처럼 이상 증상 때문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고 지방을 끌어다 쓰는 경우엔 케톤이라는 부산물이 몸에 축적됩니다. 케톤이라는 게. 근데 이 케톤이 몸에 축적되면 케톤 산증이 생기는데 혈액이 산성화되는 거예요. 몸이 산성화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답니다. 이 증상이 심각하면. 그래서 이 케톤산 혈증이 발생한 경우는 절대로 운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타 이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들, 당뇨가 있는 사람들,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상지질이라고 하는데 혈액 안에 지질이 이상 증상으로 이상적으로 이상하게 많거나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동맥경화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증상들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각별하게 식단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상지질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코로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전 당장 심장에 이상을 한번 경험을 한 거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겁니다. 그런데 당뇨 있는 분들은 그 심혈관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당뇨 있는 분들이 또 발가락 같은 데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금방 감염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뭐 합병증이 생기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운동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망막증에서 스코트 3 이상의 새로운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시력을 잃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저도 이건 정확하게 몰라요. 망막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망막이 분리. 그럼 이제 망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력을 유지하고 뭔가를
다른 물건을 보고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눈의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분리가 되면 시력을 잃게 되는데, 그 분리가 된 단계를 스콧이라는 사람하고 다른 연구팀이 같이 연구를 해서 그 단계를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단계를. 그런데 그 사람이 분리한 단계에서 3단계 이상의 출혈이 나타나는 거, 이건 위험한 거라는 뜻이겠죠. 그럴 때 운동하지 말아라. 네. 증식성 망막증 전 단계에서 망막의 신생혈관의 치료를 시행한 경우, 그러니까 뭐 신생혈관을 새로 자, 증식성 망막증이니까 망막에 뭔가가 자꾸 뭔가 새로 생겨나는 거죠. 그죠? 혈관이 막 생겨나고 뭐 이러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혈관을 치료를 해서 없애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신장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당백뇨 나타나는 경우, 미세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그때그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분해하고 뭐 사용하지 못하고 그게 몸에 자꾸 붙는 거거든요. 축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비만이 생기는 거죠. 비만. 근데 이제 비만에 기인한 혹은 비만과 관련해서 건강상의 장애를 유발하거나 임상적으로 합병증이 예측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만의 합병증들은 좋지 않아요. 찾아보면 비만의 합병증은 지금 막 봤던 당뇨병, 그 다음에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암, 하여간 우리가 아는 나쁜 것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랬을 때 요 정도 값이면 비만이다. 뭐 체질량, BMI라는 게 체질량 지수인데, 체중에서 자기 키의 제곱만큼의 수치를 나눈 수치를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그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라는 거래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쓸 수 있는 체중계 가지고도 체질량 지수는 잴 수 있어요. 꼭 뭐 운동하는데 아니면 병원 가서 인바디 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저는 비만 아니래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자랑이라고, 그죠? 자, 비만의 유형. 하체 비만이고 상체 비만이 있는데, 제가 대학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하체가 약간 토실토실한 통통한 편이었어요. 하체 비만. 그래서 저는 괜찮았는데 그 친구는 엄청나게 그냥 그게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이 얘기는 또 저희 집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얘기인데 다 아는 사람들이라. 자, 어쨌든 하체 비만. 주로 상복부보다 하복부와 엉덩이, 허벅지에 이렇게 있고요. 이 하체 비만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는. 왜냐하면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도 안 빠진다는 거야. 상체 비만은 쉽게 빠져요. 사실 상체 비만은 여기거나 이런 데 살이 찌잖아요. 이게 안 빠지는 건 운동을 안 해서 안 빠지는 거죠. 이건 운동하면 금방 빠져요. 저도 허리가 34, 막 35까지도 늘어난 적도 있는데요. 한 달 만에 전 30까지도 뺐어요. 단 한 달 만에. 어떻게 뺐냐 하면 유산소 운동을 했죠. 유산소 운동을 좀 이제 숨이 할딱할딱 거리는 정도로, 이게 달리는 것도 걷는 것도 아닌 그 중간 단계로 계속 걸었거든요. 한 1시간씩.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빠지던데요, 이거? 자, 이게 안 빠진대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인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큰데 근육 덩어리로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개그우먼 한 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잘못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까불다가. 왜냐하면 얼마나 들더라? 덤벨을 25kg인가를 그냥 들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한 손으로? 저 못 들어요. 25kg면 얼마큼인데 한 포 되잖아요. 그걸 한 손으로 든다는 건데, 어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몸 안에 근육량이 많으면서 몸이 큰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비만, 체지방 지수, 아까 체질량 지수에 재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로 쟀을 때 비만인 분들은 근육량은 적고 지방이 많은 경우잖아요. 근육량이 적은 게 핵심이에요. 근육량이 적은 거.
이런 분들은 함부로 운동을 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 운동 부하를 해서 운동 부하 검사를 해서 그래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대 산소 섭취량의 절반 수준, 그러니까 최대 강도의 절반 수준, 최대 심박수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0에서 70대 노인 계층에 계신 분들은 110회 정도, 분당 110회 정도의 심박수가 올라가는 정도의 운동을 하자. 비만인 경우에요. 비만인 경우. 자, 카보낸 공식을 재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RP 앞에서 봤었죠. 그죠? 운동의 강도를 자각도 하는 거 있었잖아요. 보그 스케일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이 강도를 좀 정해서 이 본인이 힘들다는 거, 그 지점을 찾자라는 겁니다. 운동 시간은 20분 이상인데 저는 비만증 환자라면 제가 만약에 비만이다, 그러고 상체 비만이다, 운동 부족의 비만이다 라고 하면 저는 1시간 처방할 것 같아요. 1시간 처방. 그런데 이제 빡센 운동이 아니라 제가 했던 그 운동, 이게 걷는 건지 달리는 건지 모르는 그 속도로 1시간 정도 걷기라는 거죠. 그 정도를 처방할 것 같습니다. 자, 주 3, 4회는 꼭 하자. 주 3회 이상은 반드시 하자라는 거죠. 자,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제 여기 가려버릴게요. 비만인 분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근육둥은 아니에요. 근육 덩어리로 몸이 큰 사람은 아니고요. 체질량, 지수 다 재고 뭐 그랬더니 지방량이 많은 분이에요. 그럼 운동 어떻게 시키실래요? PT?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빡센 그 저항 운동? 헬스? 이런 거 시키시겠습니까? 짠짠. 안 됩니다. 제가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하고 좀 많이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붙어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왜 살 빼러 온 분들, 비만이 걱정이라 오신 분들한테 PT를 시키고 PT를 권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킷 트레이닝이라든가 인터벌이라든가 뭐 이런 걸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운동 생리학에서 말하는 이론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센 운동을 시켜버리면 탄수화물을 그리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소진시키려면 운동 강도를 계속 높일 것이나 운동 강도를 중등 강도 정도로 낮춰주고요. 그래서 유산소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어떤 운동이냐? 중등 강도의 그 자전거 타기, 아니면 걷기, 산책,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자, 비만인 사람들에겐 바로 그런 운동을 처방하자라는 거예요. 자, 국소 운동보다는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을 시키는 건 맞아요. 그래서 PT들이 전신 운동인 건 맞죠? 그걸 하는 건 맞는데요. 장시간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PT는 장시간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건 고강도 운동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살은 빠져요. 빠지긴. 그런데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비효율적이다. 자, 어쨌든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지. 비만인 분들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운동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성 심혈관 질환 확실히 보이는 사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급성 감염증 지는 경우,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처 나면 감염되고 막 이러거든요. 안 됩니다. 자, 체질량 지수가 이만큼 이상인 경우, 이것도 금지. 센 운동 금지라는 거죠. 당뇨 있는 경우에 소변에 케톤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케톤 산증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죠? 운동 금지. 협심증 소견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고만 있는 거잖아요. 비만이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사질환이다. 대사질환일 가능성이 있다. 즉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다는 건 협심증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심근경색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당뇨병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케톤산증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게 다 운동하면 위험한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보이면 당연히 운동하면 안 돼. 눈 밑에, 눈 속에 출혈이 있다는 게 뭐예요? 당뇨라는 거잖아요. 막막 박리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신장 망가졌다는 거고, 감기는 저하됐다는 거, 뭐 등등등등등등. 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만이 있는 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일 때 갑자기 운동시키면 난리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을 동반한 비만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고혈압이 있죠. 안전 수준까지 혈압이 내려가지 않았을 때 이런 분들이 혈압약을 고집부려서 안 드시는 거예요. 고혈압, 주변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돼. 평생 먹으면 왜 안 돼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고혈압이 위험한 거지 고혈압 약을 평생 드시는 게 위험한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주변에도 있어요. 혈압이 높은데 고혈압 약 뭐 한 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먹을 거야. 이런 분들 뻗대요. 막 170, 180인데. 그래서 저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러죠. 너 무슨 바보 같은 그게 무슨 비논리냐 그게. 저도 혈압약 먹다가 지금도 사실은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살살 안 먹어보고 있죠. 왜냐하면 혈압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110대인데 뭐 이렇게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한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해도 되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운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풍이라고 해요.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고 통풍이라고도 하는데 그 요산이라는 것이 혈액을 타고 흐르다가 어딘가에 쌓이면 그러면 통풍되는 거라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 비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맥주, 치킨 이게 금지되며요. 또 어쨌든 그런 사람들 통풍 있는 사람들 금지.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질환 있는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고요. 그 많은 체중을 관절이 감당을 해오다가 관절이 상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하는 걸 퇴행성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퇴행성 관절 있는 사람들은 보행운동, 뭐 걷기, 달리기 하는 거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 있으니까. 망가졌다는 건 관절이 망가졌다는 건 연골이 깨졌다 정도가 아니에요. 관절이 휘어요. 변형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제가 고지혈증 초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사질환의 한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대사질환 생기는 거고, 뭐 협심증 생기는 거고, 막 이런 거래요. 고지혈증이. 요 수치 몰라도 됩니다. 근데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면, 전 동맥경화증이 생겼대요. 있대요. 근데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협심증으로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차성 고지혈증하고 2차성이 있는데 저는 1차성이에요. 유전적 소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지혈증이 1차성이래요. 병원을 갔는데 고지혈증이라는 판정을 받은 건 저는 1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한 건 한 3년 됐나? 3년, 4년 먹다 안 먹다 그래요. 제가 혈압이 좀 조절이 됐다가 조금 높아요.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한 170, 180을 찍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130에서 40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은 고혈압 약을 그래도 안전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해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데 운동 좀 하고 그럼 120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혈압약을 끊어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10대까지도 떨어졌거든요. 혈압약을 안 먹어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차성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듣는데요. 저처럼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 2차성. 다른 질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질환. 이런 것들이 동반하면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경우 5%예요. 유전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지혈증 환자들은 어떻게? 운동 적극적으로 권장해줘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대개 이런 질환자들은요,
자기의 최대 운동 능력치의 절반 정도를 운동을 처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 그래서 요 수치를 곧이곧대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절반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시간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지방을 소진시켜야 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30에서 1시간 정도, 주 3에서 6회, 거의 매일. 그 다음에 적정 강도일 때 최저 1에서 3, 낮은 강도일 땐 6개월에서 1년간 지속하라. 그냥 운동 평생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상 듣는 얘기예요. 운동 평생 하셔야 돼요. 저보고 살 빼려면 제가 막 뭐라 그러죠. 아니, 솔직히 말해보라고요. 이 몸이 살을 뺄 때가 있냐고. 의사는 어쩔 거세요. 이건데 타고 태어나길 그랬는데 조상님들을 탓하셔야지. 뭐 그래서 이제 의사분하고 저하고 농담을 막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이제 금지. 고지혈증은 심근경색, 신장의 질환, 간질환, 당뇨병 등등등, 케톤성 산증 등등등 이런 것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이걸 치료를 먼저 하는 거지 운동이 먼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했어요. 여긴 제가 수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근골격계예요. 근골격계면 근육하고 골격계 아닙니까? 그럼 근육이나 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운동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살살, 그죠?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많이 써서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라는 거죠. 많이 써서 연골이 닳았다 라는 겁니다. 저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요. 저는 많이 써서 생긴 건 아니고요.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생겼대요. 양반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랍니다. 제가 습관이 의자에 앉아서도 가끔 양반 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꼬거나 이러는데 그게 되게 나쁜 거라는데요.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아이씨, 야, 나 할아버지 돼서 나 퇴행성 관절염이래 그랬더니 어떤 고3 여자애가 저도예요 이러는 거예요. 고3 여자애가. 왜 걔가 퇴행성 관절염일까요? 힌트, 걔가 음대에 간 아이예요. 음대에 간 아이. 그러니까 악기 연주해서 음대를 간 아이인데 그게 힌트인데요. 걔가 첼로 연주를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첼로 연주를 하는 아이가 쩍벌 자세로, 첼로가 크거든요. 그걸 쩍벌 자세로 안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잘 보면 양반다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거예요. 18살짜리 여자애가 퇴행성 관절염이래. 그래서 둘이 어쩔 거니 서로 막 그랬는데. 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 유산소 운동 절반 수준, 항상 절반 수준, 항상. 근데 중증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낮춰야 돼요. 관절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고관절 치환술 받게 될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관절 치환술에서 이 관절 뽑아버리고 가짜 관절 집어넣게 될 거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센 거 시키지 마라. 무산소 운동 절반 정도, 절반 정도. 항상 절반이에요. 그냥 40에서 50 요 정도, 40에서 60. 그래서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사항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시간은 뭐야? 짧게 자주. 그 다음에 운동 빈도, 유산소 운동은 주 5회까지 거의 매일, 살살 매일. 무산소 운동은 2에서 3회. 그 다음에 이제 운동요법에 금지가 있는데요.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요. 혹시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계실 수는 있는데 저는 오른쪽 무릎은 관절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인대랑. 한 번은 제 대학 가기 전에, 직전에 고3 겨울방학에 그때 롤러스케이트라는 것이 유행이었답니다. 롤러장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이거 언제 때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롤러장에서 막 돌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역주행을 하다 저랑 부딪혀서 제 다리를 깔고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꺾였었죠. 그 바람에 연골의 상당 부분이 깨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선수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제가 운동선수는 아니니까
조금 불편했지만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버텨왔고, 그랬다가 한 5년 전인가 스키장을 갔는데 어떤 꼬맹이가 또 들이받아놨잖아요. 뒤에서 빵 들이받아가지고 인대를 끊어 먹어놨네요. 인대가 간당간당하답니다. 그런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험하게 운동을 하고 놀고 그러면 뜨끈뜨끈해져요. 오른쪽 무릎이 이제 열이 펄펄 끓어요. 그리고 자다가 아파서 깨요. 그럼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제 자다 일어나서 막 찜질하고 차가운 물 찜질하고 막 그러죠. 근데 노인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저야 이제 그래도 젊으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고 어차피 의사가 어차피 수술 받으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 조심해서 쓰세요 이랬으니까 전 그걸 무릅쓰고 각오하고 노는 건데, 운동하고 노는 건데, 노인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운동 금지. 강직이라고 해요. 강직. 근육의 강직이 아니면 연골의 강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무릎이 가끔 그래요. 자다가 운동 심하게 한 날은 무릎이 안 구부러져요. 딱 굳는데 엄청 아파요. 막 제가 이 나이에 우니까 그렇게 강직이 와버리면 그런 경우, 그리고 다른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인 경우에는 운동 금지. 이번에 골다공증 뭔지 알죠? 골다공증. 골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이론이 달라요. 누구는 우유를 마시면 골다공증이 예방된다는데 누구는 우유를 먹으면 골다공증이 심해진대요. 어쩌라는 거야. 그죠? 저도 약간 골다공증이 있대요. 그것도 어쩔 수 없다는데요. 뭐 식습관 같은 것들 때문에 골다공증이 좀 일찍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골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대신에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걷거나 치거나 하는 그런 운동들 있죠. 뼈에 계속 자극이 가해지는 그런 운동을 하면 뼈가 좀 탄탄해진대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한테는 걷는 운동 같은 것들이 좀 권장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운동 강도. 운동 초기에는 최대 근력에 봐요. 좀 세잖아요. 세죠? 원RM의 80에서 90%, 5회에서 6회 정도를 반복하는 운동들이 권장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30에서 60분. 그 다음에 걷기나 조깅은 거의 매일. 주말 빼고 거의 매일. 그리고 고강도의 저항성 근력 운동은 주 3회 정도. 고강도의 저항성 근력 운동이 권장된다는 거예요. 고강도의 저항성 근력 운동, 부하 운동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권장된다고 해. 골다공증 환자들은 뼈에 자극이 오면 뼈가 탄탄해진답니다. 이 사람이 피로와 통증을 느끼는 경우, 이거는 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 발생 위험도가 너무 높아. 골다공증이 너무 진전돼 있어. 그런 경우에는 운동 금지. 네. 자, 그 다음에 신경계,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경계 질환이라는 건요, 우선은 치매,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엔 도파민 같은 신경의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저희 교재는 치매만 실어놔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치매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 이 뇌에 기질의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뇌의 기질. 이 뇌가 뉴런의 덩어리래요. 뉴런 또 뭐야? 그러면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는 끼일다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 이제 신경세포가 쭉 이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극을 수용하고 자극에 맞는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거나 해서 다시 운동을 하는 조직 아니면 기관, 이런 기관에 신호를 보내거든요. 얘네가. 근데 뇌는 이것이 뭉쳐져 있는 덩어리래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비가역적 지능에 손상이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비가역적이다라는 말은 되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치매는
더 이상 진전 안 되게 어떻게 막아보는 거지 더 좋은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이해력 장애 그리고 사고 등의 사고력의 장애가 발생해서 식구를 갑자기 못 알아보기도 하고 가족을 다른 사람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치매가 나타난대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조심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반 수준 운동시킨다 라는 거예요. 무산소 운동 절반 수준 항상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까 골다공증만 조금 빡세게 시키는 거죠. 운동 시간은 매일.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일상활동에 필요한 운동 능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일상활동에 필요한 운동 정도 뭐예요? 물건 들어 나르기 같은 거,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운동을 시키는 거 추천된답니다. 무산소 운동도 추천되는데 1회 약 20분, 유산소 운동은 거의 매일, 주말 빼고 거의 매일 무산소 운동 2에서 3회 정도예요. 자, 이분들은 아까 비가역적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비가역적이다. 그 다음에 인지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인지장애가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운동을 처방할 때. 자, 인지 능력은 저하됐지만 운동 능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운동 능력을 잃지 않도록 계속 운동을 처방하는 거 필요하고 안전하게 라는 것도 이제 핵심이에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추천한다. 운동 형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자,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가 걸었다 다시 앉는 거, 뭐 이런 일상생활을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처방한다는 거예요. 다 보면.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주의력, 인지력이 약해지니까 주의력이 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대화하면서 어떤 운동을 동작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물건을 안전하게 옮기는지, 부엌이라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그대로 서서 부엌 일을 계속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매 환자까지 했고요. 치매까지는 했는데, 그리고 저희 교재에는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데 교재에서 뺐어요. 왜냐하면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파킨슨씨 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세계적인 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라는 분이 파킨슨씨 병을 되게 오랫동안 알았었죠. 그죠? 그 파킨슨씨 병이라는 건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뇌에서는 명령을 내려요. 걸어라 라는 명령을 내린대요. 그런데 명령을 수행하다가 그 명령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몸의 중심은 앞으로 넘어갔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버리니까 그냥 엎어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데 운동기관들이 막 운동을 해서 앉아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증상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은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고 굳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파킨슨씨 병이라는 병이 있고 파킨슨씨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두 개가 증상이 거의 유사한데 둘 다 파킨슨씨라는 사람이 연구해서 밝혀낸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킨슨씨 병은 병의 진행이 느리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질환을 앓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파킨슨씨 증후군은 질환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이 붓고 그리고 보행장애, 균형장애라든가 보행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제 연화장애라고 해서 음식을 씹고 삼키는 그런 증상, 그런 기능까지 잃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계 질환의 하나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고 지금까지는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4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고생들 하셨고, 이 부분은 뭐 운동의 처방에 정확한 수치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카보넨 공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체질량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런 공식들은 상식적으로 앞으로 지도자 생활을 하실 거니까 그 지도자 생활을 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뭐 정상적인 수준의 절반 정도를 처방한다. 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사람을 지도할 것인가. 근데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동시키면 안 돼. 그게 핵심이고 본질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시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